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토론 이끌어 주실 두 분이시죠. 김경진, 이상일 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 지금 제대로 구성되어 출발하는 것 예전처럼 시간이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되게 오늘 예상했었는데 오늘 과연 가능할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예상대로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제 이번 주말 협상 기회를 마지막 준다 말미를 주고 월요일은 정말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주말에 결론 날 것 같습니까? 결론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어쨌든 월요일은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진행된다. 네. 왜냐하면 의장이나 또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명분을 충분히 쌓았고 협상을 위한 노력하는 자세는 보일 만큼 보였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강행해도 무리는 없겠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이 명분 쌓기 모양새만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소위 친문 핵심 지지층의 여러 가지 문자 폭탄 받고 입장 곤란한 거 이해는 하는데 정말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했던 그걸 생각을 한다면 국회를 그리고 속히 정상화시킨다는 그 절박감이 있다면 법사위원장 지난번에 이렇게 야당이 무리해서 가져간 거 내놓고 그것만 내놓으면 금방 오늘이라도 협상 끝나는 건데 왜 그걸 못하는지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기어코 가져간 이유를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법사위 그동안 열린 과정에서 여당만 단독으로 열려서 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까지 출석시켜서 그걸 보면 지금 여당이 왜 법사위원장 자리를 저렇게 고집했는가 그 의도가 뭔가 국민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법사위원장 자리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우리 입법부가 훼손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럼 만약에 정말 진정 협상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 또 아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체계 자구심사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법제위원회로 따로 분리하고 그다음에 사법위원회 따로 하자. 그럼 민주당은 아마 선택하라면 사법위원회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법사위에서 하는 거 보면 그거 받아들여서 그러면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법사위원장을 통째로 미래통합당에 양보하든지 이렇게 하면 풀린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라고 대체로 평가하고 있는데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이상일 전 의원이 상당히 불편해하시네요. 근데 불편해하시더라도 일단 법에 정한 원칙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강하게 어떻게 보면 좀 강행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3번 이상 지금 연기 지금 이렇게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의장께서 특별히 뭘 잘못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죠. 네. 저는 그 박병석 국회의장 사적으로는 제가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데 중앙일보 같이 일했고 선배 되십니다. 저도 의장 되실 때 축하도 했고 정말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합리적인 분이시죠, 아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회의장께서 잘못하신 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을 6개 상임위에 하셨잖아요. 이거는 아직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어요. 국회의장이 더 인내심을 발휘를 하고 여야 간에 더 협상하도록 중재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기회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 상임위 강제 배정을 하면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더욱더 격앙될 수밖에 없었다. 관련 얘기는 이번까지 듣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법에 사실은 일정한 날짜가 지나면 개원하도록 한 날짜 플러스 2일이 지나면 사실은 의장이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법에 없던 근거조항이 중간에 입법까지 되게 된 것은 뭐냐면 국회의 개원이 이렇게 보면 각 당 간에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로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지적 때문에 그게 입법화까지 된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전후 맥락을 보면 의장은 부득이하게 지금 아마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 어쨌든 빨리빨리 합의를 해서 개원을 하고 이 코로나 전국에 대처할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일이겠죠. 네, 어쨌든 간에 법사위가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걸려 있는데요.
그동안 지금 얘기했다시피 다 가져가라 아니면 법사위를 되돌려달라 이런 양쪽 얘기만 있었는데 네. 오늘 협상 과정에서 보니까 이미 흘러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상임위 구성이 전반기 후반기 2년씩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2년 중에서 1년씩 나눠서 법사위원장 맡는 중재안 비슷한 것을 통합당 쪽에서 제기했는데 네. 이게 수용된다면은 뭐 어떻게 합의가 가능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글쎄, 통합당이 과연 공식으로 제기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합당에 또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협상했던 내용으로 나온 직접 제가 오히려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동안 네. 1년씩 나눠 맞는 거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오히려 하신 의장이 거로 중재했을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적어도 며칠 전에 여러 차례 만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국회의장이 오히려 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고 네. 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왜 야당 몫이 하는가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삼권 분립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맥락이었던 거고 그런 맥락에서 민주당이 야당할 때도 가져갔던 거고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큰 원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1년씩 뭐 쪼개서 맞는다. 이게 미래통합당 내에 과연 그걸 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명시적으로 여기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피력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만약에 이게 미래통합당에서 이걸 받게 된다면 핵심은 어느 당에서 먼저 법사위원장을 맡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첫 1년간을 누가 맡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먼저 1년을 맡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타협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재의 중재안을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속내를 이제 추측을 해본다면 네. 왜냐하면 어차피 1년이 지나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전에 공수처,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걸려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법사위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1년이 법사위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서로 수는 뻔히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자신들에게 전반기가 오히려 이제 첫 1년이 주어진다면 혹시 고려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이제 두고 봐야 될 부분이죠. 뭐. 법사위원장을 그런 네. 식으로 나눠서 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씩보다는 전반기 2년을 미래통합당이 맡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선 지지율상 가능성은 좀 낮지만 2년 뒤 대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전반기에 미래통합당에 마치 지금 양보를 두 분 발언하시는 거 보니까 협상 과정이 조금씩 서로 밀고 당기는 것처럼 1년 먼저 아니면 2년 먼저까지 얘기가 1년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면 뭐 좀 제가 보기에는 번거롭고 네. 뭐 2년 단위로 한다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동안 민주당이 야당할 때 그렇게 강조했던 거 자기 때는 맞고 지금 미래통합당 때는 틀리냐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본인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마지막 방점이 공수처 출범과 어떻게 보면 이제 궤도 정상화에 있다고 정부 보여지는데 입장에서 지금이 딱 그 시기죠. 예. 네. 근데 이 중차된 순간에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맡고 가야만 이게 마지막 이 활용정정이 된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또 첫 1년을 양보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공수처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권 관련 수사, 그다음에 재판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법사위원들 말하는 거 보면 여당 의원들 하는 거 보면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나 검찰 개혁은 핑계고 지금 오히려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이게 무슨 검찰 개혁입니까? 반개혁이죠. 뭐 제도 개혁 차원보다는 지금 걸려 있는 뭐 정권 주변과 좀 연루돼 있는 것처럼 의혹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관심이 있다. 뭐 그런 식 얘기 같은데요. 뭐 지켜보기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양쪽에 정말 벼랑 끝 대결 상태에서 그냥 일정대로 추진이 될지
조금 전에 살짝 나왔던 뭔가 절충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두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마치 협상을 조금 엿보는 것 같은 글쎄요, 조금씩 네, 땡겼다. 이런 기분이 드는데요. 결국 중재 방안이 어떻게 될까 이게 좀 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윤미향 의혹과 대북 외교 관련 국정조사 국정조사도 카드 또 이걸 네.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이게 네. 좀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민주당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차피 가령 이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 뭐 국정조사를 하자. 네. 차라리 그건 쉬울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핵심되는 사람인 지금 뭐 볼턴이나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뭐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뭐 증언석에 앉을 가능성 거의 제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 부분은 그냥 뭐 일반 상임위 여는 것처럼 뭐 국정감사 여는 것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윤미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해찬 대표가 워낙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검찰 수사 진행하는 거 보고 거기서 결론을 내리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수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 법사위 1년 쪼개자 뭐 요 정도 의장께서 제안했다고 알려진 그 지점이 아마 민주당 쪽에서 양보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네. 그두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첫째,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는데 존 볼턴 이야기가 우리 정부는 뭐 틀리다고 하지만 우리는 검증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사건 전개의 흐름을 보면 북한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어긋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세금은 엄청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대북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그다음 윤미향 사건 관련해서도 그 정의연에 우리 국민 세금 많이 들어갔고 국민들이 또 성금을 모았던 것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 국민들은 지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민주당은 죽어도 결코 네. 아마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 정부와 여당, 여권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치부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카드를 가지고 국정조사 카드를 가지고 온구성 협상에 민주당 할 생각이 전혀 없고 민주당은 계속 일단 밀어붙이고 일단 박병석 의장이 주말에 한 번 더 협상을 이제 하시라. 이거 자기들이 명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29일 날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민주당은 심각히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볼턴 회고록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사실은 외교의 난맥상의 가장 정점은 미국 대통령한테 있는 거거든요. 보면 그 남북 관계가 흐트러지게 한 상당 정도 원인도 사실은 미국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판단될 여지들이 있어서 네. 이제 다만 이게 국제 무슨 뭐 조사 같은 것은 사법적인 처리 사항이 아니면 없죠?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정말 이 큰 나라의 대국에 우리와 혈맹 관계에 있는 국가의 지도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거친 방식으로 뭔가 외교에 임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런 건 사실은 이게 굳이 국정조사가 아니라 외통위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두고 국가 차원에서 이건 연구해놓고 준비해놓아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 수준이 굉장히 낮고 심지어 주한미군이 왜 대한민국에 있어야 하는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관심은 오로지 사진 찍고 기자회견 열어서 자기가 승리했다는 거 선언하는 일종의 쇼. 그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정말 불안한 문제인데 예. 트럼프는 트럼프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문제 그건 그거대로 있는 겁니다. 예컨대 소위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존 볼턴 한국의 창조물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말 비핵화를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했는지 우리 제대로 이해했느냐 그리고 미국에 제대로 전달했느냐 이 문제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가 국정조사를 한다면 존 볼턴하고 트럼프 데려올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정부 관계자들 정의용 안보실장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다 네. 서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됐을 때 우리 쪽은 김정은이한테 예. 영변만 없애면
다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문제는 문제대로 남아 있고 그걸 따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이 정도 하죠. 더 하실 겁니까?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인천공항검사 공사 관련 좀 얘기 좀 해보죠.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이 이제 정규직 전환 논란, 상당히 관련된 논란,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잘못된 정보 또 이것이 부추기는 과장된 것에 의해서 그런 건데 오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야당은 심지어는 대통령 찬스다, 로또 취업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하면 아주 대비된 지금 갈등입니다. 이 사태 핵심 뭘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사실관계에 분명히 오해된 최초에 이제 보도 나온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해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뭐 월급이 가령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2천만 원이 껑충 뛴다든지, 뭐예요? 아니면 뭐 알바생이 사실은 이 보안검색 요원으로 뭐 그 들어갔다가 난 정규직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일부가 과장된 부분은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 5년 내지 1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의 화두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가가 다 모든 정파의 중요한 문제였고 제 기억으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가령 심상정 지난번 대선 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한 정규직화 공약을 내놓았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도 상당히 센 아마 정규직화 방안을 내놨었고 오늘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안철수 후보도 공공부문 정규직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는 조금 이렇게 해고 자유를 좀 강조하는 이제 입장에 서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화할 것이냐 이게 관심의 초점이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약속한 것에 따라서 공약을 그대로 이행을 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 20대 취업이 안 된 젊은이들은 이거를 불공정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20대들의 생각을 이해를 못했는데 얘기를 반복해서 듣고 들어보니 아 20대들의 생각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고민으로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오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심지어 취업 준비생조차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국공 사태라고 그러잖아요. 인천국제공항 네. 이 사안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고 이거는 채용의 공정성 문제를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이죠. 2017년 5월 12일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들어온 분들은 뭐 서류 전형 그냥 인성검사 좀 봐서 그냥 프리패스로 정규직이 되고 그 다음부터 들어온 분들은 앞으로 이게 비정규직으로 가서 정규직으로 갈 수 있으니 이제 이분들은 일종의 공개 채용 이런 절차를 하는데 왜 대통령 방문한 날이 기준이 되는 거냐. 이런 것부터 공정성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인천공항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워요. 올해 적자가 뭐 3,200억쯤 난다는데 이런 상황에 전체 직원이 1,400명인데 1,900명의 이 보안 검색 요원을 정규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리고 그 인천공항공사를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한테는 어떤 허탈감을 주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여권은 자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프레임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화나고 취업 준비생들이 더 솔직히 시쳇말로 열받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게 간단한 현실 아닙니까? 이게 눈앞에서. 그게 프레임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선 때 공약을 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로또, 대통령 로또가 아니고 본인이 대선 기간 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방향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사실은 그 약속을 지키는
이런 차원의 문제고 인천 국제공항 여기 이외에도 사실 도로공사도 얼마 전에 지금 그 이렇게 수납원들 정규직화 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많은 공공 부분에서 비정규직들 정규직화가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고 예. 대략 한 7, 80%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젊은 학생들이 워낙 취업을 하고 싶은 이제 이 희망 1순위다 예, 보니까 뭐 공격 1순위라고 이게 그러더라고요. 논란이 예. 됐는데 제가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아들도 29살짜리 아직 이제 취준생이거든요. 보면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들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그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 얘기할 때 예, 예. 우리 선수들이 기억나요. 이제 그렇죠. 못 가게 됐을 때 이게 공정성 문제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 어른 세대들은 아니 이게 남북 이 화해 통일이라고 하는 이 주요한 대의 앞에서 그게 무슨 공정성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예.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공정성 문제라고 했거든요. 또 중간에 왜 기간제 교사들 지금 정규직 교사로 채용할 때 이것도 공정성 문제라고 이제 젊은이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보면. 예. 근데 지금 요번에 인천공항공사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이게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애초부터 뽑는 걸로 공고가 됐었다면 자기들은 그 자리라도 시험을 보고 응모를 했을 것이다. 요게 전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관점이 달라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규직화를 하는데도 사실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좀 예, 들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단어로 그 슬기로운 무슨 생활 이런 게 있는데 이 문제 슬기로운 해법을 향해서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목표는 좋다고 쳐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아주 치밀하고 정치해야 되고 공감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노동시장의 이분화된 이 상황을 정부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 수단이 너무 거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취업준비생들한테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경우 소위 말해서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을 다 정규직화 했을 때 젊은 분들이 취업준비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은 확실히 좁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한 이야기 있어요. 아니 뭐 시켜서 하는데 어떡하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조가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 사장은 경영인으로서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사장이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다면 절대 저렇게 안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의 공약을 맞추기 위해서 청와대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시켜서 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 슬기로운 해법 한 마디만 주신다면. 일단 젊은이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야 되겠고 네.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선의에서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것도 굉장히 젊은이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겠다. 예, 의도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기 예.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N의 맞짱 토론 김경진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